비트코인은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 그것도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23일입니다. 비트코인 호들러는 비트코인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세상은 호들러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를 한번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들러가 왜 이 문제를 분석하느냐고 물으시겠죠. 저 중동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평생을 보고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즉 선민의식을 가진 인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는 고사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명분을 만드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력적인 소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을 통제하고 어리석게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누구든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래서 피곤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애꿎은 비트코인을 원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번 중동 사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잘못했으면 비트코인 팔고 손 털고 나가시고, 비트코인하고 상관없다고 판단되면 비트코인을 잘 보관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지금 전쟁의 문턱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 누가 시작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란의 하메네이입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입니까? 미국의 트럼프입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몇 달간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르도와 나탄즈에서 생산을 했고요. 그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하메네이입니다. 이란 내에서는 모든 외교와 국방과 핵정책이 이 사람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메네이는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고 물론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 군사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밀어붙인 건데, 위기의 씨앗을 뿌린 사람으로 봐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불을 붙인 실행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의 핵무장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르도에서 핵무기 수준의 농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확보되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움직이고 드론 공격과 그리고 사이버 교란, 그리고 심지어 핵과학자를 암살하겠다는 시도까지 했는데, 이건 전면전 직전의 전술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태를 군사적으로 확산시킨 책임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위기들을 겪고 있고, 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정치적인 필요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메네이가 불씨를 만들었다면 네타냐후는 그 위에 성냥을 긋고 불을 붙인 셈인데,
거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핵시설 폭격은 그냥 이스라엘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전면 개입한 초강경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그리고 순항미사일 이 정도라면 전쟁 선언에 가까운 군사 행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반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집권 초기에 강력한 외교 그리고 군사 메시지를 던지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이란의 핵무장 임계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동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을 겁니다.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안심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초기에 강하게 눌러서 더 큰 분쟁을 막겠다는 계산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하메네이는 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네타냐후는 불을 질렀고, 트럼프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따지자면은 전쟁을 만든 출발점은 하메네이고, 폭발시킨 도화선은 네타냐후로 볼 수가 있고, 또 확전시킨 건 트럼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이런 겁니다. 지정학적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복잡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도 말이 되고 어떻게 변명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야. 즉 중동 문제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 중동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것저것 주워 모아서 그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추가 공격이 없이 현 상태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을 거고, 강경 발언과 보복성 소규모 공격으로 체면만 세우는 걸로 끝이 나겠죠. 또 물밑에서는 오만,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유가와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중동은 다시 잠복 위기 상태로 복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거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빠르게 정상을 찾아갈 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 그리고 지역 전면전 확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나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을 하거나 또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작전을 시작하고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헤즈볼라나 후티,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등도 전선에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란이 체제의 위협을 느끼거나 여론 압박을 받을 경우에 이것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트레이드 개념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또 기회를 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돈을 좀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할 시간과 감각이 있고 인내심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침식을 입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봉쇄하거나 유조선 공격을 감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해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해협 확보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이상을 상회하는 폭등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되고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들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이란도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지만, 전략적으로 그리고 메시지용으로 단기 봉쇄 시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내피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노린 전면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기회를 삼아서 이란 핵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지도부 제거까지 확대해서 실행하는 것인데, 이란은 전면전으로 대응을 하고 지역 전체는 이제 전쟁터로 변하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급 혼란에다가 또 중동 패권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군과 이란의 대규모 교전이 있을 수 있고, 세계 질서와 에너지, 금융 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그런 시나리오이겠죠. 이것은 진짜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인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 장기전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은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를 얻기 위한 시위, 또 경제 파탄으로 체제가 어떻게 균열이 되는지, 또 그렇게 가속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브릭스와 연대 여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내부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워낙 폐쇄적인 나라라서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어느 정도로 이란을 지지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라는 관념을 깨고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중동의 위기가 달러의 불안을 가져오고 금과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극단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 직전이지만은 모두가 진짜 전쟁은 피하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계산착오나 우발 충돌 하나로 그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중동의 이 같은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간 긴장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 이상으로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자주 정치적 카드로 활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편을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권은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또 다른 정권은 긴장 고조를 통해서 강경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죠. 결국 남북 긴장은 국내 정치 지형에서 흔들리지 않는 권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동 문제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긴장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 미국 같은 강대국들의 글로벌 전략 무기로 이용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빌미로 중동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에너지 시장과 국제 경제 패권을 지키려는 거대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동 긴장은 세계 패권을 위한 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긴장은 어떻게 권력이 됩니까? 한반도든 중동이든 긴장은 정치적 힘을 키우고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주는 리더를 찾게 됩니다. 정치권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국제 무대에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시키는 데 서기도 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한반도의 남북 긴장과 중동 긴장 모두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주로 국내 정치에 집중된 긴장이라면 중동의 긴장은 글로벌 지정학과 군사, 경제, 에너지가 얽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긴장은 세계 경제와 안보에 더 큰 파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긴장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과 사회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에 매몰되지 말고 이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역사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지루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보다는 가볍고 유쾌한 비트코인 호들레의 영상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긴 호흡으로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상에 힘을 실어주시는 의미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